패스 감정평가 이론 전담 김강삼 평가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7월 13일 4시 34분이고요. 오늘 저도 2시 반에 감정평가 이론 지금 시험 보는 거 문제집 받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진짜로 과목차를 잡아보고 키워드를 넣고 있는 와중에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저는 올해 스터디는 안 했고 지금 기본 강의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수험생 입장에서 나라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시험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3개월 동안 보시고 마음 비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의 의의는 이제 내년에 들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찍습니다.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문제 1번 원가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원가법은 사실 수익환원법이나 거래사례비법에 비해서 수업 목적상 비중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출제할 것도 다 됐고 그리고 문제 낼 것도 딱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온다면 이제 제조달 원가 산정 방식이나 아니면 회계상 감가상각이랑 차이점 요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나왔죠. 근데 문제 1번에서 보시면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15점이기 때문에 목차 6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정의하고라는 이제 콤마에서 슬래시 친 다음에 제조달 원가의 정의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저라면 목차 2개 정도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비용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성의 원리라는 목차랑 그다음에 제조달 원가의 정의라는 목차를 넣어서 서술했을 것 같은데 키워드는 제조달 원가의 정의 부분에서 제조달 원가가 이제 제취드 원가랑 재생산 원가로 나뉜다. 요 핵심을 넣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재생산 원가에서 이제 복제 원가랑 대체 원가를 로 구분된다. 요 정도 간략하게 적으면 배점에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핵심은 제조달 원가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이죠. 그래서 제조달 원가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표준 건축비, 부대 비용, 개발 비용 다 아실 거고 근데 저라면 일단 제조달 원가를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 원칙에 대해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번 목차로 표준 건설비, 부대 비용, 개발 이윤 이 정도 넣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힘을 넣는다, 힘을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럼 개발 비용을 넣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 한 2줄 정도 더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산정 방법은 간단하죠. 직접법 아니면 간접법입니다. 직접법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 간접법 같은 경우는 총구단비 이렇게 외우죠. 총구단비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해설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제 책에 한 190페이지 그쯤에 있는 한 한두 페이지짜리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요. 물음 2번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과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한 지 한 5, 6년 됐는데요. 매년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고 나오면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요. 여기 나왔네요. 다음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과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비교하여 설명을 했으니까 10점짜리니까 목차 3, 4개 정도 더 나오시면 되는데 비교할 거 많죠. 개념, 목적, 기준, 관찰감가법 넣냐 안 넣냐,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되냐, 물건이 존재해도 감가하냐 안 하냐, 그리고 시장성을 반영하냐 안 하냐, 토지 감가하냐 안 하냐, 장가율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 설명하면 되는데 핵심은 회계상 감가상각과 달리 단순 비용 분배가 아니라 효용 감소분을 적용해야 된다. 이 차이입니다.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르죠. 비용을 배분하냐, 효용 감소분을 적용하냐, 이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물음 3번에서 경제적 가치와 유연성이 감소된다, 물리적 감가 요인 어떻게 된다까지 이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점을 찍어서 반드시 써주시면 좋고요.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대놓고 물리적 감가를 물어보긴 했는데 핵심적이 이제 제가 수험생이었다면 와 15점 100점 어떻게 채우지? 이 생각 바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첫 번째 목차로는 이제 경제적 가치와 유용성의 감소가 뭔지에 대해서 감가 요인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목차로서 넣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감가 요인의 개념 목차로 넣어서 크게 감가 요인 밑에 이제 경제적 가치와 효용성 혹은 유용성 감가가 뭔지 써주고 그 다음에 감가 요인의 개념 적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목차 2번 목차로 물리적 감가에 대해 쓸 건데 당연히 목차 한 개 빼서 개념이라든가 취지 같은 걸
적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예시로서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시간의 경과, 뭐 설명을 했으니까 뭐 시간의 경과, 뭐 우발적 사고, 사용으로 인한 마모, 기타 물리적 하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개념들이랑 엮어가지고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서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성의 원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시장 가치랑 상면성 뭐이 정도 넣을 것 같고, 회계랑 평가랑 뭐가 다른지 이런 것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유용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단업과에서 단가 수정하는 논리랑 최유용에서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 POC 이런 치유 비용을 제거하는 거랑 논리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에서는 뭐 그냥 물음 1, 2, 3 잘 정리해서 한 4, 5줄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리고 문제 2번 바로 볼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은 굉장히 제가 자신 있는 문제고, 수업 시간에 한 3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 1에서만. 첫 번째로는 이거랑 관련된 해설서에 이게 있나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실무기준 해설서의 경매평가 편에 보시면 실질은 다세대 주택인데 이제 형식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 요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되게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뭐랄까요, 집권법 이전에 1985년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랑 건물을 각각 분리해서 등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실적으로는 뭐 101호, 102호, 103호, 104호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법의 등기로는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위치가 특정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뭐 구분 소유주 공유가 어떻게 되냐 안 하냐, 뭐 이런 논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주로 언제 나오냐면 뭐 공매, 뭐 경매도 분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재개발 구역이죠. 정비구역 내 혹은 이제 보상지역에서 종종 나오는 물건들인데, 왜 그러냐면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나 보상을 한다는 경우는 보통 오래된 동네에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동네에 오면 딱 봤을 때는 구분 건물인데 가보니까 토지 건물로 각각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평가 어떻게 하냐, 이게 좀 많이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몇 번 해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좀 반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행히 유공 문제에는 뭐 6번에 보시면 토지는 각 호별 면적에 비례해서 적정한 지분으로 각 건물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음, 이렇게 단서를 달았지만, 현실에서는 토지가 그 토지 대지 사용권이죠. 토지 지분이랑 건물 면적이 정확하게 측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보통 저는 반려를 하거나 아니면 귀 제시로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는데,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물음 1번에서 개별 평가를 하는 이유, 물음 2번에서 일괄 평가를 하는 이유, 이렇게 일단 대칭으로 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개별로 하든 일괄 하든 간에 적정한 시장 가치는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물음 1도 맞고 물음 2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뭐 판례가 뭐 어떻든 간에. 그다음에 물음 3번에서 그럼 만약 물음 1, 2의 각각 시각에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당연히 개별 평가 의의를 반드시 써줬겠죠. 그 다음에 결정한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정한 이유를 3개 정도 나눠서 썼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감정평가 원칙에 따라서 개별평가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대놓고 호별 독립성이 다 있다 돼 있기 때문에 개별평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썼을 것 같고, 두 번째 목차로는 예외가 적용이 되냐, 개별평가 예외가 뭐 일부가 있는데 저는 일괄평가에 방점을 찍을 건데요. 그러니까 물음 1에서는 일괄평가가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냐 안 되냐, 이걸 갖고 가서 뭐 용도상 불가능한 게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면서 개별평가를 할 것 같고, 소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소결을 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개별평가를 한 다음에 적정하게 그 일체로 거래되는 것들 사항을 반영해서 사전 고정이나 또는 개별 요인에서 좀 비교 고정을 좀 해준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쓸 것 같고요. 물음 2번, 제가 감정평가에서 을이 되는 거죠. 일괄로 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일괄평가의 당연히 써주고 개별평가 예외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용도상 불가분관기, 그 문제에서 보게 되면 각각 이제 뭐 구조상 독립성과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해서 세 개구를 동시에 평가하거나 그렇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이랑 시장 반응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토지 건물을 일괄로 하냐 아니면 각 개별 호수를 일괄로 하냐 이게 조금 살짝 딱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그러면 각각 하라는 거야 뭐 아니면 토지 건물로 보라는 거야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아무튼 법과 시장 관행의 차이라는 목차를 써서 당연히 개별 평가랑 일괄 평가 논점이 나올 경우에 요 목차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관련 쓸 것 같고 그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상 구분 건물이고 그다음에 용도상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괄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쓸 것 같고 당연히 관련 감칙 뭐 조항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겠죠. 그다음에 3번 개별 평가와 일괄 평가 관점에서 대상 물건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을 설명하시오. 하면 저는 첫 번째 목차는 당연히 각 관점에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개별 평가는 이런 시점이고 일괄 평가는 이런 시점이다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개별 평가 같은 경우는 각각의 호수도 개별 평가할 수 있겠지만 토지 지분 플러스 건물 이렇게 하는 개별 평가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감식 써주고 그다음에 전체 토지 지분에다가 건물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지분에 대한 가치를 이제 토지 전체에다가 지분으로 하고 대신에 위치가 특정이 될 경우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 좀 넣어주면서 위치 특정될 경우에는 위치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쓸 것 같고요. 일괄 평가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연히 이 200, 2, 3, 4, 202호, 203호, 204호를 일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각각 토지랑 건물이 별개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 토지 건물을 일괄로 평가할 수 있겠냐 이것도 같이 둘 다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대시권 전제로 해서 전유 부분을 만약에 면적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걸 기준해서 인근의 시장 상황과 시장 사례들을 거래 사례들을 보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넣을 것 같고 소결로 했을 때는 저는 사실 개별화돼 일괄로 하는 거네 진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조금 내가 지식이 있다 하면 공건 같은 경우는 집권법 시행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법 등기상으로는 토지랑 건물이 구분되어 있어서 개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장 관행이랑 실질적인 가격 측면에서는 일괄로 평가가 큰 무방은 없을 것이다. 이 정도 둘 다 써서 넘길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이라면. 자, 네,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제 주변에 있는 아는 평가사들 몇 분한테도 보냈어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탁상 자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이론 시험에서 탁상 자문이라는 표현이 맞나 이게 굉장히 실무적인 단어고 근데 이거를 이론에서 내는 게 맞나? 진짜 낼 거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20점으로 나왔어요. 뭐 아무튼 우리는 을이니까 출제위원들이 갑이니까 우리는 뭐그 사람들이 말한 거에 따라가야겠죠. 그럼 1번 탁상 자문의 개념이 방식에 대해 설명하래요. 그럼 첫 번째로 당연히 개념이랑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을 건데 1번 목차로는 개념 빼고 근데 탁상 자문의 개념을 우리 실무에서 말하듯이 뭐 평가 이전에 뭐 하는 약식 감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수험생의 시각에서는 컨설팅 쪽으로 조금 엮어서 그냥 실제 진짜 정식 감정 진행하기 전에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 정도를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식을 물어봤어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탁상자문의 방식 그러면 뭐 평가 방식 뭐 이렇게 추정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탁상자문을 어떻게 하는가 되게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로 탐문 전화로 이제 서로 탐문해서 아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자료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저희서 뭐 말 그대로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근의 평가 전례나 이제 거래사에 같은 목적에 몇 년 전에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보는 요 가격 자료 이제 수집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탁상가액 추정 목적이나 그런 거 봤을 때 탁상가액을 추정한다. 이 정도 간단히 칠 것 같고요. 물론 2번 같은 경우는 탁상자문이랑 정식 감정평가의 차이래요. 근데 저같이 실무로 하는 사람, 진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차이 설명하라 했을 때 엄청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운이 반복하는 게 이거니까. 근데 내가 수험생이다. 근데 탁상자문이라는 걸 잘 모른다.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른다. 그럼 저라면 컨설팅이랑 연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주로 좋아하는 방식이 있죠. 대상 인식, 대상을 어떻게 볼까. 가서 감정평가는 가서 물건 보고 자료 뽑은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시작까지 추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차이는 대상 인식의 차이겠죠. 뭐예요? 현장을 가냐 안 가냐. 첫 번째 대상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상을 분석하는 것에서 단순히 이제 숫자로만 있는 가격 자료와 임장에서 뽑아내는 자료가 다르다. 이 정도 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방식이죠. 탁상 같은 경우는 평가 방식 같은 경우가 탁상가의 추정 들어가서 당연히 점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법인값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 3방식에서 말하는 요
가액들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추가해서 말하면 책임 소재.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탁상자문 같은 경우는 사인도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고 그냥 서로 그냥 현장 가기 전에 계략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탁상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없다. 수수료는 뭐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시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탁상자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시된 수수료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수수료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생각나는 거 3개 정도 쓸 것 같습니다. 됐고요.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문제 4번은 친환경 인증을 죄송합니다. ESG에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구성요소 설명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설명하는 시점짜리죠. 자, 저는 강사고 그다음에 예시담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스터디 한 4, 5년 했는데 당연히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요. 문제도 만들었고 답안도 쓰고 강평도 했었는데, 수험생분들이 딱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이 10점짜리 4번 문제를 보면 되게 불이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스터디에서 봤다. 그래서 나 득점 엄청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론 시험장 들어가서 수험생이었다면 4번 문제 버렸을 겁니다. 버렸을 거예요. 버리거나 아니면 구색만 맞춰서 대충 면과락 작전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였으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앞에 90점을 충분히 썼다면 이미 50점은 먹었을 거고, 문제 4번은 추가 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제가 강사로서 혹은 수험생으로서 들어갔다면 첫 번째로 당연히 개설이나 의의를 썼을 거고, 구성 요소 같은 경우도 그냥 말 되는 대로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실 정책적인 거일 수도 있고 녹색 건축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가치 증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도 좀 쓸 것 같아요. 감정평가식 고려될 사항이기 때문에 3방식 할 때 뭐 사례 선정부터 해서 비슷한 사례, 원가법 할 때 제주도 원가 조금 더 높게 보거나 혹은 감가 수정을 적게 하거나, 그리고 수익 환급법 쓸 때 뭐 순수익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점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 안 되면 솔직히 말해 제가 수험생했으면 대충 쓰고 나왔을 겁니다. 다른 거에서 득점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목차를 받자마자 1번에서 4번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과목차 잡는 시간을 따로 빼놨거든요. 그때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시간 안 되면 제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시험장 들어갔을 때. 자, 오늘 통평 뭐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 10분 정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하고요. 제가 이제 총평이라던가 내시담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쓰기 시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관련된 논점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서서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문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제 기본 강의 1에서 제가 강의했던 게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너무 올해도 깜짝 놀랐는데, 3번,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브리타라고 볼 수 있겠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좀 컨설팅을 연결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였으면 버렸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 총평을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글과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